예, 안녕하세요. 어, 예, 그, 참여한 학생들은 채팅으로 출석합니다라고 미리 좀 남겨주세요. 네,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네, 출석합니다라고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얼굴이 다 보이면 제일 좋지만 내가 이거를 안 보면 맞네. 네, 얼굴이 다 보이면 좋지만 얼굴은 다 안 보이더라도 최소한 화면 안에서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세는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태블릿이라 그리고 이게 자세가 안 나서는 머리 여기 정수리만 보이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각도가 괜찮죠. 조절이 네, 잘 안 그래서 돼요. 그 정도. 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러니까 그냥 계속 끄고 있다거나 그런 것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아직 네. 수업 시작 전이고 1시 20분부터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나만 기억하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잠깐 조금 기다렸다가 미리 해서 미리 끝내도 되긴 하는데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 들어오면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학생들은 그 채팅으로 출석합니다라고 이렇게 꼭 좀 남겨놔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31쪽 배웠으니까까지 했다고 하니까 31쪽 펴놔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 일반이니까 이영훈 학생부터 해가지고 5명 조금 나랑 같이 한번 대화하고 해보도록 합시다. 책 어딨지? 잘 찾아보세요. 31쪽 유학 다시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네트워크 상의 문제로 똑바로 못해가지고 좀 아쉽네요. 들어온 학생들은 빠르게 출석하였습니다. 내지는 땡땡 몇 학년 몇 반 누구 출석합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시고 같이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반에서는 제가 이게 연동을 시켜놓으니까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고 이게 그거죠. 비디오 클립에 최적화를 누르니까 막 깨진다 그러던데 여러분들 잘 보이나요?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한국사 반장님, 네, 잘 박준혁 보여요. 학생, 이게 네, 잘 책 보여요. 잘 보이죠? 네, 보여요. 예, 감사합니다. 네, 유학 같이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5분 남았고요. 유학 부분 조금 한번 다시 하고 이게 너무 끊겼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하고 혹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 질문 있는 거 있나요?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나 그런 거 있는 학생들은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선생님 개인적인 메시지 확인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잘 확인해서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아우, 이게 너무 이게 체크라서 이게 우는데
여러분들 눈갱 안 당하게 하나 좀 입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채팅 좀 봐주세요. 예. 아, 수업 10분 시작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도 정시에는 끝낼게요. 늦게 들어오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좀 기다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혼동을 했네요. 자, 이 유학의 발달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 유학의 발달이 어느 맥락에 있는지 기억나죠? 초기에 있었던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그 다음에 불교와 도교의 형성과 발전, 그 다음이 유학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초기적인 원시신앙 이런 것들에서 점점 발전해 가면서 그것들이 삼국의 발전 과정,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맥락 있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종교 설명하고 사회 설명하고 문화 설명하고 이렇게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돼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수업 중간에 이게 약간 좀 화장실 가고 싶으신 학생들은 빠르게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게 다 중앙집권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그 왜 이러냐 또 죄송합니다. 이게 또 튕겨가지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그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리망 때 이 태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오경박사라고 해서 5가지의 경전이 그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지를 했고요.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할 수 있게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이 비석까지 만들어 가지고 유교 경전 학습에 힘쓰라고 그 어떻게 보면 사례집인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 그 김선우 학생 그 화면 좀 켜주시고요. 화면 끄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으로 선생님, 저 넘어가서 켜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네, 저 2개 들어와 있어요. 아, 2개 들어와 있어요. 미안합니다. 하나밖에 안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2개씩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30 몇 명씩 수업 들어서 놀래기도 했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유학이라고 하는 걸 왜 강조했는지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네. 관리를 육성하는 거죠. 왜 육성합니까? 지금 좀 늦게 들어온 학생들도 꼭 출석합니다. 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그리고 저 이거 핸드폰으로 따로 들은 거예요. 화면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충과 효 등의 이런 도덕 규범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유학을 강조했다라고 알아주시고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게 점차 제가 얘기했었죠. 수준이 계속 높아지면서 처음에는 어떤 기능? 바로 그냥 이 왕권 강화, 중앙집권 체제 강화로만 쓰이다가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인 정체성을 그들에게 부여해주면 그 부여된 정체성으로 그 자발적으로 이게 왕을 섬기게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이 역사 서술에도 굉장히 이 유학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그 유학자적 그 역사책 제가 삼국사기를 통해서 설명했었잖아요. 기전체로 쓰이고 이런 방식의 이 역사 서술이 그 충효에 입각한 이런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왕에게 조금 더 친화적인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삼국 모두가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이 여기서 보면 역사책 나오잖아요. 유기, 신짓, 그리고 서기, 그리고 국사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국사에 어떤 내용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라고 하면 신라의 내용이구나. 그리고 신라가
왕권을 강화하고 유학을 도입해서 이 역사를 서술한 거구나. 이렇게 이어서 함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임신서기석 여기서는 네, 열심히 학습할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열심히 학습할게. 우리 약속하자.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유학의 그 발전 과정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독서 3분과라고 하는 제도예요. 자, 여러분들 그 이전에 신라에서 그 정치 과정에서 기능을 했던 게 뭐죠? 귀족이 했던 거? 화백회의잖아요. 귀족 중심의 회의기구. 이 화백회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통일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유학 교육을 계속 시키고 하다 보다가 시키는 것이 이게 좀 축적이 되니까 이 원성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서 3분과, 지금으로 따지면 유교 경전을 잘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있는지,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는지, 이해를 했는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관리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독서 3분과와 이 화백회의를 제가 이게 대척점에 써놔줬는데, 화백회의를 통해서 관직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이렇게 발언권이 있는 진골 귀족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야, 이건 아니잖아. 고작 유학 가지고 나를 평가해? 이렇게 느끼는 거죠. 내가 진골 귀족인데 이런 반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반대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폭넓게 시행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 한계는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유학의 발전 과정에서 여러 많은 학자들이 나오는데 다 육두품 출신이다. 왜 그러겠어요? 이런 유학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앞에서 배웠었죠. 우리가 당나라에 유학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독서 3분과나 이런 걸 통해서 왕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신문적 제한, 육두품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열심을 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핍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당황스럽네요. 네. 용량이 부족하대요. 예, 잘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서 3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육두품 출신이다. 그리고 통일신라 후기의 사람이다. 그리고 유학과 관련돼 있다. 라고 알아주시고 이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수라고 하는 분은 외교문서 작성에 능통했고요. 그리고 설총 아저씨는 이도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뭐 설총은 이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뜻이 아니라 이 소리대로 한자의 음을 따와서 한자를 쓴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설자 나는 한자를 쓰고 총자 나는 한자를 쓴 다음에 뭐 조사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두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자의 음을 따와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쓰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한글 창제 이전까지 계속 꾸준히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김대문이란 아저씨는 얘는 육두품 아니에요. 예. 진골 귀족 출신이지만 이 화랑들의 이런 전기를 모아서 화랑세기를 만들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승전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책도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발해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신라 이후에는 통일신라만 우리가 이제 역사의 대상으로 좀 생각하기 좀 쉽거든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발해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주자감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귀족 자제에게. 그리고 유교적 정목이 반영된 그 육부 조직 그 봤었잖아요. 발해 배우면서 이조 예병 형공 그 부서로 만들어서 중시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통일신라 이후에는 신라와 발해가 모두 당으로 유학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군과에서 서로 1등을 하냐 마냐 가지고 엄청 그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가 1등을 하면 발해가 이의를 제기하고, 발해가 1등을 하면 통일신라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그런 기록들이 당나라 역사책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날리면서 야, 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다가 신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육두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육두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가 뭘 하든지 진골귀족이 할 수 있는 관직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신라 후기로 가면 갈수록 지방으로 온둔해 버리거나 지방 세력의 그러니까 호족들과 연합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인 그 후고구려, 후백제 등등을 만드는 거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빠르게 채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천행사 부여가 했던 게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선종불교는 깨달음과 실천을 중시한다. 참선을 하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갈 게 선종이고요. 세 번째 들어가야 될 게 독서 삼품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자 이영훈 학생, 예, 이영훈 학생, 예, 저 스님의 말풍선을 읽어주시고 제가 잠시만요. 이지섭 학생 그 다음 중간분 그리고 이지성 학생 그 세 번째 사람 그렇게 읽을 거예요. 자, 읽고 나서 이게 다음으로 바로바로 이어서 읽으면 됩니다. 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귀족들의 수탈과 거듭된 흉년, 전염병으로 농민의 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선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어려운 교리를 해석하거나 경전을 읽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맞는 자, 그래서 여기다 말씀입니다. 체크를 음. 네, 다 읽고 체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중앙에서 증골귀족 간 왕위 쟁탈전이 계속되고 귀족들이 사치를 일삼으며 농민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곳곳에서 봉기가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모두 풍수지리설에 따라 금성의 지덕이 쇠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세만 좋다면 다른 지역도 충분히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저도 읽어주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왕 중심의 정치와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통한 사회개혁이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안을 올려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적 학식이 높아도 불품제에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이 제한되니 신라에선 유능한 인재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일단 읽어줘서 고맙고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귀족들이 수탈과 이 거듭된 흉년 이런 걸 지적해서 이제 참선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걸 같이 한번 좀 써주면 선종불교가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은 뭐예요? 풍수지리설이 되는 겁니다. 풍수지리설. 그리고 이분들이 육두품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 너무 능력에 비해서 대우를 못 받는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밑줄도 좀 쳐볼게요. 참선에 힘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참선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선종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참선을 한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이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 이 단계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종 불교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받아들인 지방 귀족들이 뭐라 그래요? 지방 호족들이 신라가 부패하고 신라가 힘든 상황이니까 내가 나서서 참선하고 깨달았으니까 행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되는 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풍수지리설 여기서 보게 되면 금성의 지덕이 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혼란에 오는 원인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육두품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국왕 중심의 육두품이고 이 유학적인 관점인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정치, 사회, 경제의 모습 네, 잠깐 좀 써보면 자, 혼란해지기 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통일신라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국왕과 육두품이 같이 힘을 합쳐서 유학이라고 하는 통치 이념을 가지고 통치를 해 나갔죠. 왕권도 강화시키면서. 근데 반면 이게 후기로 가서 혼란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건 또 써줘야지. 또 그냥 귀족하면 또 이제 뒤에 귀족이랑 헷갈리니까 진골 귀족 중심의 이런 정치가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굳이 이게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게 줄여보면 조금 더 능력 중심이었던 시기에서 그 이전보다 이제 진골 귀족이 주도하는 시기가 되면 이제 무조건 야, 너 누구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골 귀족이냐 아니냐로.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경제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 토지 소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대토지 소유가 확산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이 땅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나름 균등하게 배분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후대로 가면 갈수록 이 소수의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대토지화가 진행된다라는 것들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게 되는 거죠, 점점. 이 뭐랄까 이 진골 귀족 내부의 갈등 그리고 그 관직이라고 하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점차 이렇게 그냥 관직으로 안 나가고 이 신라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 정도 알면은 네, 될 것 같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대 사회를 잘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네, 고려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밑이 아니구나.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얘기했었죠.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혹시 깨지거나 그러니까 화면이 깨지거나 이게 전송이 잘 안 되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나누는 이 기준점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기준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무신정변. 네, 1170년에 예, 무신정변이다. 네. 요거를 일단 기억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 자, 넘어가서 태조 왕건, 최승로, 묘청.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행평가할 때 이런 인물들을 선택하셔서 일기 쓰기 내지는 그리고 여기 뭐 제도나 이런 거를 나중에 이게 또 신문 쓰기 이런 거 할 때는 교과서를 열어놓고 이 활동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다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이게 파악해 놔야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후삼국을 통일하고 통치 체제를 정비하다. 자, 그래서 네, 사전놀이 네, 이게 요 고려와 후백제의 전투에서 유래했대요. 네, 그래서 어떠했을까? 자, 이때가 그 한국사도 이렇게 다시 분열기였다면 한국사도 분열기였고 중국사도 분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5대 10국 시기 그래서 그냥 이게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다시 분열했다. 그래서 그리고 거란이 요를 세우고 송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면서 대립하게 되고 네, 그래서
굉장히 문치주의 때문에 힘들었다. 그리고 거란은 거란에게 물품을 바치면서 평화를 유지했다. 이게 이 송나라 역사의 그냥 한 흐름이다라고 정도만 이게 좀 배경으로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신라 말에는 이 호족이 성장했다. 지방에서. 자, 호족이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자, 진골 귀족은 어디에 있어요?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에.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귀족이라면 이 지방에서 그 땅을 계속 축적하고, 그러니까 점점 넓혀 나가고, 이게 농민들이 몰락해 가면서 그 성장한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 호족의 사례가 왕건과 견훤이라고 하는, 나중에 고려를 세운 왕건, 그리고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견훤은 또 신라의 지방 무장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게 호족들과 결합을 하면서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이 이 호족과 관련된 국가다라고 알아주시고, 이 견훤이 궁예와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면서 후삼국이 성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견훤은 지금의 전주에서 후백제를 세우게 되고, 궁예 아저씨는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세웠다. 참고로 여러분들 궁예 아저씨는 그 신라 신라 왕의 서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 신라 왕손인데 그 해공왕 피살 이후에 제가 한번 판서로 썼었잖아요. 무열왕 직계가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실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왕위를 계속 그 뺏을 수 있는 그런 왕위 쟁탈전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밀려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치다가 이게 눈이 찔려서 애꾸눈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래서 왕건 아저씨 제일 중요하죠. 신라의 호족 출신, 송악의 그러니까 호족 출신, 지역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궁예의 부하가 돼서 후백제의 배우인 나주를 점령하기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후고구려의 궁예는 수도도 옮기고 국호도 바꾸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게 대부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정치적으로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왕이 이런 제스처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제스처를 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자기를 도와준 이런 호족들을 탄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짤 돌아다니죠. 너한테 마구니가 있다고. 그래서 그 유명한 대하 드라마에 나오는 그 궁예처럼 굉장히 포악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미륵이라 칭하면서 불교계의 반발까지 사고요. 그래서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 사람이 축출되면서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됩니다. 자, 고려가 언제 멸망하죠, 여러분들? 막간상식 1392년에 멸망합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고려가 유지되기 때문에 제가 1170년이라고 하는 중간의 숫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같은 나라지만 완벽한 이렇게 그러니까 918년과 1392년이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 같은 국가다라고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대한민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1948년에 정부가 수립했을 때랑 지금의 모습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국호를 고려라고 하고 다시 송악으로 옮겼다. 송악은 어디냐? 개성이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나요? 개성 나오네요. 그래서 개성을 지워버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고려 건국 직후에 후백제가 고려보다 우세했다. 그리고 궁예 지지 세력은 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옛 백제 지역의 호족들이 고려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이런 정책을 핍니다. 혼인 정책을 피게 되죠. 호족에 따라 혼인하는 이 포섭 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왕건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정책이지만 나중에 왕위 계승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요소가 되어버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후백제랑 계속 갈등을 하면서 있는데 후백제 내부에서도 왕위 계승 갈등이 일어나면서 후백제를 만든 견훤이 고려로 투항합니다. 네, 견훤이 귀순해 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후백제의 정벌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래서 네, 신라도 먼저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되고요. 고려로 통합을 요청하고, 예, 후삼국도 이제 후백제도 격파해서 예,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900년부터 936년까지 한 약 3, 40년간의 분열기를 거쳐서 다시 한번 재통일을 했다라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죠, 여러분들. 그 고려의 이 후삼국 통일을.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절대 스스로를 후고구려라고 안 불렀어요. 나중에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스스로를 고려라고 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고려 초기의 왕. 자, 초기가 아니라 고려 전기의 왕은 여러분들 태조, 광종, 그다음에 성종, 이렇게 세 분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이 세 분이 한 일이 많아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태조 임금님은 나라를 세웠으니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분이 하셨던 정책이 북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북진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분은 고려는 고구려를 잇는 거니까 그 요동 및 그 중국 영토가 된 지역을 다시 회복하겠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영토 회복 이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북진 정책을 하게 되고, 그래서 크지 않은 영토지만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두어서 이게 북쪽으로 이게 통일신라보다는 살짝 북쪽으로 이 국경선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네. 그리고 발해 유민도 포용하고요. 그리고 또 소백제 출신의 인물도 지배층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좀 추진해 보려고 했고, 이 세금을 높지 않게 호족들이 그렇게 그냥 수탈하지 못하게 하면서 조금 안정을 추구했다라고 알아주시고, 태조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그 두 번째 임금이 뭐 해종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막 여러 정종도 올라오고 막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석연치 않게 왕들이 금세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 광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위에 올라서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게 뭐냐면 농민에서 노비로 떨어진 사람들을 찾아내서 다시 농민으로 바꿔주고 이를 통해서 국가 세금을 증가시켜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과거제를 도입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시험을 보고 관료를 뽑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다라고 알아주시고,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도 제정합니다. 그리고 경종 아저씨는 요거는 알아두시죠, 여러분. 전시과를 실시해서 호족과 공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시켰다. 여러분들 그 조선 초기에도 그렇고 대부분 왕조가 한번 바뀌고 나면 공신들에게 여러 토지, 여러 인력 이런 것들을 배분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들이 소홀하게 되면 그 진나라가 금방 멸망했잖아요. 내가 또 이게 또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시황제라고 왕권만을 강조했던 그 진나라 초기에 그 국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역사 초기에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금세 멸망하거든요. 왕권만 강화하다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알아주시고, 성종은 네, 최승로의 예, 이 사람이 유학자예요. 네, 그래서 정치를 실시하게 되고요. 네, 당의 중앙 제도를 받아들여 관직을 정비하고 네, 유교 의례를 도입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현종 때는 성종 이후로 폐지된 팔관회를 다시 개최했다. 자, 이 팔관회가 뭐냐면 불교 행사예요. 불교 행사.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뭐 제사, 어떻게 보면 불교식 제사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식 제사. 국가를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전시과에 대한 것 좀 한번 옆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시과 좀 보게 되면 잣과 뗄나무를 주는 법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밭에서는 뭐 먹어요? 네, 여러분들 곡식. 자, 곡식 있고 이때 당시에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월급을 주고 이건 뭐예요? 이것도 네, 이것도 월급 플러스 알파. 요즘 말로 따지면 복지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들. 네, 복지로서 내가 충분히 네가 그 셀나무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게 돈은 줬지만 조금 더 챙겨줄게 라고 하면서 줬던 게 어떻게 보면 셀나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관직의 복무와 직역의 대가로 누가 받았다고요? 관리가 이렇게 받은 땅이다.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수조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수조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수조가 뭐예요? 물 담는 그릇. 역시 국어 잘해. 예. 이게 뭐냐면 세금이란 뜻이고요. 이게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세금을 받는 땅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수조지니까 세금을 받는 땅. 조고 지는 땅. 세금 받는 땅.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관리의 지위에 따라서 달랐다. 그리고 예, 그래서 예, 전지와 세금을 예,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대신 수취하는 전지와 땔감을 채취하는 시지. 그래서 전시과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 태조의 훈유 10조 그리고 최승로의 시무 28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3명이 읽어줬으니까 이문호 학생 네. 네, 태조의 훈유 10조 읽어주시고 그거 읽고 나면 정윤창 학생이 그 시무 28조 좀 읽어주세요. 자, 훈유 10조부터 시작. 태조의 훈유 10조 1조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도록 하라. 2조 모든 절은 도선의 풍수 사상에 따라서 세우고 함부로 짓지 말라. 4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중국의 문물과 예악을 따랐으나 지역과 인성이 다르니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이니 그들의 일관제도를 본받지 말라. 5조 서경은 우리나라 땅 형세의 근본이 되니 100일 이상 머물러 왕실의 안녕을 이루도록 하라. 6조 나의 지극한 소원은 연등회와 팔관회를 베푸는 데 있다. 후세의 간신들이 이 행사를 더하거나 줄이자고 하여도 결코 들어주지 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둬야 될 포인트가 이제 나옵니다. 예. 읽고 나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자, 미안합니다. 시작. 정윤창 학생. 안 들어왔어? 정윤창 학생. 정윤창 학생.
예. 최승로의 시무 28조 좀 읽어주세요. 선생님. 이거요? 네. 정윤창 학생. 네. 네. 최승로의 시무 28조 좀 읽어주세요. 국왕이 백성을 다스림은 집집마다 가서 돌보고 날마다 이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중국의 제도는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악시서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중국을 모범으로 삼아서 비루한 습속을 개혁하되 수레나 의복 제도는 토착 풍속을 따를 수 있게 하십시오. 봄에 연등회를 열고 겨울에 팔관회를 열어 매우 번거롭습니다. 이를 축소하여 백성의 수고를 덜어주십시오.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의 복을 구하는 일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입니다. 쌤 이게 그 뭐지? 연결이 그 바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요? 어쨌든 네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네. 잘 읽어줘서 고맙고요. 자,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두 학생 고맙고요. 이 훈요 10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녹아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불교 만세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교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켜봅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나를 가르쳐준 도선 선생님의 풍수지리 사상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절 지어서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잘 계획해서 지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꼭 갖게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좀 자신감인 거죠, 여러분들. 나라를 새롭게 그러니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영향을 받지만, 중국 문물에 영향을 받지만 꼭 갖출 필요 없다. 우리만의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서경 지금의 평양이에요.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왕실이 거기 가서 머물러라 라고 하는 거고, 이 두 번의 불교 행사를 통해서 그 불교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렇지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더하거나 줄이고자 할 때, 그러니까 1년에 2번은 해라 라고 얘기한 거지, 이거를 뭐 3번, 4번 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고려 후기로 가고 이렇게 되면 이 훈요 10조를 빌미로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부의 사찰이나 이런 곳들이 막 더 백성들을 막, 야, 팔관에 하라 그랬잖아, 연등에 하라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자의적으로 막 하면서 막 수탈하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반면 여기서는 불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유교적인 이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 고려 말에 도입된 성리학과 유교는 다른가요? 굉장히 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아직 유교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유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백성이 국왕을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외관, 지방 관리를 파견하세요.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나온 제도가, 여러분들, 잠시 이 밑에 지도 나오나?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무슨 목 보이죠? 목. 여기 목 말고, 여기 지도의 목. 이 목이 바로 이 지방관을 파견하는 지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제도는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야 한다. 그리고 비루한 습속을 개혁하되 소착적인 것도 유지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 유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게 좀 커피에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브랜드 커피 많잖아요. 이디야도 있고 커피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만, 우리가 커피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스타벅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동경하는 그런
이게 스타벅스를 마신다라고 하는 문화의 향유처럼 이때 당시 유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최신의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언제 이 최승로가 그 관리로 있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신 시스템대로 나라를 개혁하고 바꾸는 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었지만 그 고대 국가 하면서 했잖아요. 왕권 강화와 이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국왕들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좀 알아주시고 이 두 번의 이 축제 때문에 불교 축제 때문에 힘들다. 축소하라. 이건 다 유교적 관점이기 때문이고 이거를 어려운 말로 위민, 백성을 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네. 유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불교를 믿는 것은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불교가 그렇게 타락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 정도라고 이게 이 최승로도 인식을 한 거라서 거기서 나오죠. 불교는 개인적인 거고 유교는 국가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생각하냐면 성리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고려시대 내내 대부분의 관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나 이제 유교 받아들였으니까 불교 쌍무시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각 조항에 반영된 정책을 써보자. 그래서 제가 나름 다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 불교를 다 숭배하자. 그리고 이 서경이라고 하는 게 고구려 계승 의식이기도 하거든요. 고구려 계승했다. 이런 의식이 약간 포함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북진 정책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는 12모옥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했었죠. 요 아래에서 나오는 거. 선생님 다시 올려줄 네. 수 있으세요? 저 필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위로 올려요? 그거 조항 적혀 있는 거요. 네, 조금 아래로 오른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네, 제가 또 됐어요. 이게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태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불교만 자꾸 언급을 하니까 풍수지리설이랑 그럼 얘는 유교는 없는 거예요? 또 유교 빵프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왕권 강화하고 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더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고 마친 거고 성종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시기보다 유교적인 시스템이 생겼고 그거의 대표적인 게 외관이다. 제가 외관 뭐라 그랬어요? 지방관리. 지방관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그 조선시대 버전으로 따지면 사또님이에요. 사또님. 그래서 원님, 청감 이런 거 그 지방관리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 2번의 공통점과 차이점 뭐예요, 여러분들? 공통점. 불교의 가치를 인정한다. 아시겠죠? 개인과 국가 모두. 그리고 차이점은 뭐예요? 이 두 번째 것만 하더라도 불교가 백성들의 삶에 방해가 된다면 축소해도 된다. 그러니까 제한해도 된다. 축소는 좀 너무했네요. 종교를 축소할 수 없으니까. 일부 제한. 여기서는 더하거나 줄이거나 그냥 냅둬라. 이것만큼은 해라라고 강조를 했다라면 제한 가능합니다. 라고 한 거죠.
제가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질문 받는 시간은 못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그 작년도 또 문제 또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그 나가기 전에 메시지 한 번씩 남겨주고 나가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김주영 학생도 수고했고요. 김민재 학생 수고했습니다. 메시지 남겨주고 나가주세요. 예, 채팅 남겨주고 나가주세요. 김주영 학생, 김민재 학생 수업 잘 들었나요? 아이고.